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지정학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19세기에 있었던 전쟁 중에서 단일 전투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것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측 민간인 사망자는 얼마인지 집계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공격 측이었던 나폴레옹 군대, 프랑스 군인만 해도 최소 4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러시아 전쟁 때 20세기에 벌어졌던 전투 중에서는 2차 대전 때의 독소전쟁, 독일과 소련이 맞붙었던 전쟁 중에서 지금의 볼고그라드,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에서 벌어졌던 전투가 가장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독소전쟁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소련 측은 110만 명의 군인이 죽었고 독일을 위주로 한 추축국에서도 85만 명이 죽었습니다. 과정은 어찌됐든지 간에 이 두 전쟁의 승자는 러시아였습니다. 그 전쟁들로 인해서 작게는 그 침략자들 개인의 운명, 크게는 유럽과 세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두 전쟁 모두 처음에는 침략군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 군대는 파죽지세로 순식간에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만약에 이 프랑스하고 소련의 그 러시아 침공에서도 나폴레옹 군대가 이겼다면은 19세기는 그 영국의 팍스 브리테니카 시대가 아니고 프랑스에 의한 팍스 프렌치 시대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전쟁, 그러니까는 프랑스가 러시아로 쳐들어갔던 그 전쟁에서 프랑스 군대가 지는 바람에 그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고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에서 프랑스군은 모스크바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를 쉽게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국의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근데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프랑스군이 러시아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고 모스크바의 날씨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군 지휘부는 후퇴한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계속 이제 모스크바를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여름 옷을 입고 모스크바로 갔던 프랑스 군인들은 시베리아의 동장군이라는 엄청난 장군이 거느리는 그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군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독소전쟁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로 독일은 급격하게 전력이 약화됐고 결국은 2차 대전 전체에서 패했고 히틀러 자신은 자살했습니다. 그 전쟁 초기에는 히틀러 군대는 세 방면으로 러시아로 쳐들어갔는데 그 세 방면 모두 독일군의 전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도망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의 최고 공격 목표였던 그 카프카스 지역의 유전지대로 가는 길목에서 그 스탈린그라드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대적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 히틀러 군대도 소련군에게 졌다기보다는 날씨에 졌습니다. 그 스탈린그라드에서 시가전, 그 공방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베리아에 겨울이 닥친 겁니다. 스탈린그라드에. 결국 이제 보급이 끊어졌던 수많은 독일군들은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오기 전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택했던 전략이 후퇴 작전입니다. 이 자기 땅에서 싸우는 군대는 전선을 아무리 후퇴시켜도 결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보급선입니다. 후퇴하면서도 도망가면서도 밥과 옷을 자기 국민들한테 얻어가면서 전쟁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쳐들어온 군인은 다릅니다. 적진에 너무 빨리, 너무 깊이 들어오면은
후방하고 보급선이 끊겨버립니다. 도망가는 군대는 계속 그 도망을 가면서 사방을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초토화 작전을 하고 달아납니다. 침략군한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급선이 끊어지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군인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은 결국 누가 이길지는 자명해집니다. 그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프랑스하고 미국이 졌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미국이 결국은 그 작은 나라, 약한 나라한테 손들고 나왔죠. 그게 궁극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외국군이 침공했을 때 계속 자국 군대를 후퇴시킬 수 있는 전략,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학에서는 종심이 깊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심이 깊은 나라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 태평양, 대서양, 캐나다와 멕시코 어느 쪽으로 이게 다 천혜의 요새인데 사방이다. 그거를 뚫고서 어느 곳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미국이 이제 국토의 가운데, 국토의 한가운데로 도망을 가거나 혹은 이 어딥니까? 로키 산맥의 중산간 지방으로 지도부를 후퇴시키면은 외국군은 그럼 수천 킬로미터씩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미국은 후퇴만 계속해도 상대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병이 걸어 들어와서 깃발을 꽂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늘에서 마구 폭탄을 떨어뜨려 대면은 언뜻 보기에는 공격한 척이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점령하려고 보병이 들어갔을 때 사방에서 게릴라들이 스물스물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긴 게 아닙니다. 끝없이 그런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은 최고의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해양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강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영토 면적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토의 질은 큰 차이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영토 부분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해양 영토입니다. 국제 이제 해양법에서는 각 나라의 영토인 그 육지가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다 영토죠. 영토가 끝나는 부분, 이 육지의 끝에서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2해리, 이쪽으로 12해리, 이쪽으로 12해리, 12해리. 그 해리는 이제 한자입니다. 해리. 바다의 이 길이 뭐 이런 뜻입니다. 바다 해자에다가 거리 다닌 리자, 뭐 백리, 십리 할 때 그 리자를 붙인 겁니다. 이 영어로는 노티칼 마일입니다. 그 1해리는 대강 1852m입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끝나는 곳에서 22km 정도까지를 이 영해로 인정해 줍니다. 그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입니다. 그 섬도 사방 12해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해가 끝나는 부분 12해리 다음에 200해리까지를 여기서부터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G라 그러는데 Exclusive Economic Zone입니다. 배타적인 경제수역 200해리. 그러니까 이 EEG 안에서는 다른 나라 배들이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 영토를 가진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근데 EEG 안에서 다른 나라 배가 들어와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경제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어부라는 낚시 프로그램을 만약에 찍는다. 그것도 자국의 EEG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낚시를 여기서는 그 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EEG, Exclusive Economic Zone의 더 큰 말하자면 이득은 해저 자원입니다. 만약에 바다 밑에 유전이 있다. 실제로 바다 밑에 유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성이 있는 아주 개발할 가치가 있는 특수광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경제 수역을 가진 나라, 이의지를 가진 나라의 소유입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면적에서 중국은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무려 13배나 더 넓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함께 이의지 면적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각각 11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의외로 그 이의지가 넓은 이유는 그 제국주의 시절 때 프랑스는 섬나라를 식민지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옛날에 식민지를 했던 그 나라들한테 자치권을 주고 그 다음에 프랑스 선거권 또 프랑스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권리를 다 주고 그 나라들을 프랑스의 영토 자치력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등의 점점이 프랑스의 해양 영토 경제 수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넓이는 미국하고 비슷하지만은 질은 미국에 비해서 판이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해양 영토들은 대부분 다 미국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영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앞마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바다.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내일이라도 당장 해저를 파헤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막 배 타고 가고 뭐 해야 되는 대서양 태평양 한복판인데 미국은 바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앞바다를 파헤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경제 수역이 너무 없습니다. 육지 면적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88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4위인데 경제 수역 면적은 세계 33위입니다. 그 섬나라인 일본은 이 이의지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45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세계 8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일본 이의지 면적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육지 면적은 한반도의 40배가 넘는데 해양 영토는 2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반도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47.5만 평방킬로미터의 이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별도로 또 11만 평방킬로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미국은 그만큼 많은, 말하자면 1150만 평방킬로미터의 세계에서 최고 많은 그 해양 영토를 갖고 있어도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서 계속 더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우려 한다는 옛날 속담, 또 있는 놈이 더 무섭다 하는 시쳇말,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한 뼘의 바다라도 더 갖겠다. 모든 바다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세입니다. 미국은 178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후에 100여 년 동안 미국이 택했던 외교 정책의 기본 노선은 고립 정책이었습니다. 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유언이었습니다. 외국의 일, 뭐 동맹이라고 이름 붙인 남의 나라 일, 그런데 너무 엮이지 말고 너무 관심도 갖지 말라. 쉽게 말해서 도광양해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몰로는 그것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려서 확실하게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 열강들도 아메리카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멀로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더 이상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만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1823년에 이 멀로가 의회에 보낸 연두 교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멀로주의.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멀로가 선언했던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고립주의를 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유럽 열강한테 던지는 도전장에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한테 당신네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가서 막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제국주의를 벌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신경을 꺼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는 미국의 구역이고 미국이 짱을 먹겠다, 막 그런 걸 이제 멀로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천명했던 원로주의를 먼저 깨트린 것도 미국 자신들이었습니다. 미국은 1898년에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벌인 곳, 전쟁터가 미국의 턱밑이었던 쿠바였던 만큼 아메리카는 내 구역이다 라고 했던 그 몰로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카리브해 지역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영향권 안에 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스페인의 아시아 지역 식민지였던 필리핀까지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아시아에도 발을 담근 겁니다. 태평양 시대를 연 겁니다. 그리고 1900년에는 하와이도 차지했습니다. 그 하와이 공화국을, 왕정을 뒤엎고 공화국을 세운 그 일단의 백인들이 이 자진헌납하는 형태를 취했지만은 미국에다가 누가 봐도 그 백인들의 배후에는 그 뒷배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해양 지배를 더 튼튼하게 만든 게 파나마 운하의 개통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급속하게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동부와 서부가 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실어 나를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륙 횡단철도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류에 대한 수요를. 그래서 해운으로도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백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오가는데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샌프란시스코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 남미 대륙 끝까지 가서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해서 돌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에 파나마 운하를 뚫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 무려 15,000km를 갖다가 시간과 거리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그 파나마 운하는 프랑스가 과거에도 뚫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황열병하고 말라리아 등등 풍토병하고 전염병이 너무 심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권리를 다시 프랑스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나마 운하를 개설하겠다는 미국의 그 욕심을 더 가속화시킨 게 군사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페인하고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게 된 미국은 일단 유사시에 대서양 함대하고 태평양 함대 둘이서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두 함대가 한시라도 빨리 협공을 하고 전력을 합치려면은 빨리 만나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남미까지 다 돌아서 갈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중간을 어딘가 뚫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빨리 뚫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은 섰는데 그때 당시 그 파나마 운하 지역은 콜롬비아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오케이 미국한테 운하를 허가해 주겠다. 대신에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예 그쪽에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콜롬비아로부터 독립활동을 벌이고 있던 파나마 부족을 지원했습니다. 그 파나마 부족들은 자신들을 독립시켜주면 운하의 건설권과 사용권을 미국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파나마라는 나라를 세워주고 파나마 운하를 개통시킨 겁니다. 1903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14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손쉽게 오가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미국 이야기 첫 시간에 미국의 행운편을 이야기를 할 때 미국은 영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좋은 예 가운데 하나가 1940년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 간의 그 구축함과 기지협정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영국은 독일 잠수함 U보트에 의해서 해상 봉쇄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에게 항복하는 것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심각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U보트가 잠수함이 영국 해역을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섬나라인 영국은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중에서 먹거리도 외부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먹거리조차 많이 모자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굶어가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영국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의 처칠하고 미국의 루즈벨트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영국은 카리브해에 그때 수많은 말하자면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킹스턴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많았었는데 그 카리브해에 있는 자국의 기지를 몽땅 99년 동안 미국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버뮤다하고 캐나다에 있던 해군기지도 미국한테 사용권을 줬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1차 대전 때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축함 50대를 영국에게 넘겨줬습니다. 영국은 그 미국으로부터 받은 그 구축함을 통해서 독일의 U보트하고 맞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북미는 물론이고 중남미 어느 곳에서도 잠재적 적군조차도 잘할 수 없는 환경을 획득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축함과 기지 협정입니다. 이게 디스트로이어하고 베이스, 기지를 서로 맞바꿨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에서의 일본의 도발도 미국이 해양 영토를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으로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미국은 울고 싶던 차에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썰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태평양의 모든 섬을 점령을 했고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자국령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지금은 그걸 다 돌려줬습니다. 이제 현재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해양 영토는 카리브해에 있는 여기에 있는 푸에르토리코하고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태평양상에 있는 괌, 그다음에 사모아, 또 북마리아나 제도. 이 북마리아나 제도는 사이판입니다. 사이판. 그것만 이제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그 나라들은 왜 가지고 있느냐? 그 주민들이 오히려 미국령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영토로 또 식민지로 이렇게 그 해양을 개척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식민지를 가질 경우에는 관리도 어렵고 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또 제국주의라는 나쁜 이미지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건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대양 이 바다 곳곳에 또 혹은 주요 해협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원래 이제 길목을 다스리는 자 세계를 다스린다, 이거는 영국의 고유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영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청출어람이 됐습니다. 한 발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보다 훨씬 많은 곳에 군사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전 세계의 주요 해협에는 빠짐없이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은 그 항공모함만 11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전부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중간에 연료를 공급받지 않아도 끊임없이 핵 분열로 계속해서 가는 그런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항공모함은 중간중간에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디젤 연료를 쓰기 때문에 자꾸 배를 세워야 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격이 다릅니다. 가고 싶은 데로까지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중단 없이 해양을 누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축함, 뭐 순양함 등등 10여 척의 호위함하고 함께 꾸리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그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가의 전력하고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항공모함 전단이 자리 잡는 그 자리가 바로 섬이고 군사기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이제 중국이 자꾸 이렇게 기어 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국이 자꾸 너무 도전을 해서 미국은 그 정도 가지고 성에 차지 않는지 부쩍 동맹 외교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하고 호주하고 묶어서 오커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AUKUS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러니까 UK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US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 그 다음에 쿼드는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이렇게 4개국 안보협의체.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혈연 정보동맹이던 파이브 아이즈에 우리나라도 포함시키고 다른 주요국들도 많이 참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쿼드나 오커스 이게 뭔지, 그리고 미국이 왜 그렇게 부쩍 동맹외교를 강화하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아시려면은 위에 클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국 문화사 20편에 만물 중국 기원설 편에서 제가 요건 잘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그 미국은 지구상의 절대 강자, 그 중에서도 only one 해양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왜 이렇게 저렇게 심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원래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욕심도 정말 많습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벨트의 나라 미국. 미국은 전부 벨트 그럽니다. 콘 벨트, 바이블 벨트, 러스트 벨트, 무슨 벨트. 과연 미국에는 어떤 벨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